이마에 난 뾰루지가 여우의 세 번째 눈으로 열리기 시작한다. 눈은 몸을 조종해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든다. 드러난 진실은 소름 끼친다. 사만 구미호의 원혼이 숙주를 자살시키고 몸을 차지하려 하고 있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산속에는 해가 지면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는 험준한 고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개는 낮에도 숲이 울창하여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고 밤이 되면 짐승들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으로 빠져드는 곳이라 마을 노인들은 혀를 차며 말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혈기와 자신감으로 가득 찬 선비들에게는 그저 지름길로만 보였기에 종종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산을 오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김선비 또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는 길에 시간을 아끼고자 그 험한 산길로 접어든 젊은이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등에 보찜을 메고 각근을 단단히 조여매며 자신의 학식과 담력을 믿고 겁없이 어두운 숲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속의 가을바람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매서워서 김선비의 얇은 도포자락을 파고들어 살콴을 애는 듯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마자 사방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발밑의 길은 낙엽에 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김선비는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보려 했지만 손이 곱아 말을 듣지 않았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깊은 한숨을 쉬는 것처럼 기이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헛기침을 하며 걸음을 재촉했지만 등 뒤에서 자꾸만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서늘한 기운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산짐승이라도 마주칠까봐 두려워진 그는 발걸음을 서두르다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김선비가 아픈 무릎을 문지르며 일어났을 때 산허리에는 짙은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산 아래에서부터 기어 올라와 김선비의 발목을 감싸더니 이내 허리춤까지 차올라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곤 희뿌연 안개벽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디인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마을 어귀에서 노인이 해주었던 안개 낀 날에는 산신령도 길을 잃는다는 말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지만 들리는 것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숲은 고요하다 못해 죽은 듯 잠잠했고 가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김선비는 쏘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오면서 그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은 지 오래라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질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김선비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안개 너머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가물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헛것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여 눈을 비벼보았지만 그 불빛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붉은색이 감도는 그 빛은 산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깨비불 같기도 했고 누군가 길 잃은 나그네를 위해 켜둔 등불 같기도 했습니다. 김선비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사람이 사는 집이 있을리 만무하다고 이성은 경고했지만 그의 본능은 따뜻한 불빛과 쉴 곳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불빛을 따라가는 길은 험난했지만 김선비는 이상하게도 피로가 조금씩 가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어 불빛에 가까워질수록 차가웠던 공기 속에 미세하게 따뜻한 기운이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는데 그것은 산속의 흙내음이나 썩은 낙엽 냄새가 아니라 은은하고 달콤한 꽃향기 같기도 하고 잘 익은 술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배고픈 김선비의 위장이 요동치며 그 향기에 반응했고 그는 침을 꼴깍 삼키며 불빛이 있는 곳을 향해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듯 싶더니 드디어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숲의 나무들을 베어내고 지은 듯한 거대하고 웅장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초가집이나 허름한 암자가 아니라 한양의 고관대작들이나 살법한 화려한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는 수십 개의 청사초롱이 매달려 붉고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빛이 주변의 안개를 붉게 물들이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산 속에 이런 집이 있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더욱 기이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가야금 타는 소리와 여인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은쟁반에 옥구슬 구르듯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김선비는 잠시 대문 앞에 멈춰서서 온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비록 산속에서 길을 잃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선비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혹시 이곳이 세상과 연을 끊고 사는 은퇴한 재상의 집이거나 아니면 지도에도 없는 비밀스러운 마을의 유지집일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당장의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저 안에서 흘러나오는 유혹적인 소리에 비하면 그 경계심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육중에 보이는 나무 대문의 쇠고리를 잡고 두어 번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고자 하오. 김선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만 들려올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더 크게 소리치려 했으나 그 순간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그저 열린 문틈 사이로 화려한 불빛과 함께 더욱 진한 향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봄날의 꽃밭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강렬하고 매혹적이어서 김선비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발을 들여놓자 바깥 세상의 차가운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훈훈한 온기가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연못이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정자가 세워져 있었으며 곳곳에 켜진 등불이 연못물에 비쳐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한 기분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들의 얼굴은 달처럼 희고 고왔으며 붉은 입술은 앵두 같았고 걸음걸이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김선비는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을 본 적이 없었기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여인이 김선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보다 키가 크고 기품이 넘쳤으며 입고 있는 옷 또한 수놓은 무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가오자 주위의 다른 여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녀가 이 집의 주인이거나 우두머리 기생일 것이라 짐작하고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실례가 많습니다. 산중에서 길을 잃어 헤매던 중 불빛을 보고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인해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여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선비님, 이런 깊은 산골까지 귀한 손님이 찾아오시다니 저희로서는 영광일 따름입니다. 바깥 날씨가 많이 춥지요. 어서 안으로 드시어 온몸을 녹이시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꾀꼬리 소리처럼 맑고 고와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녹여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녀의 안내를 받아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루에 오르기 위해 신발을 벗을 때 그는 자신의 낡고 흙투성이가 된 신발이 부끄럽게 느껴졌지만 여인은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길은 김선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묘한 열기와 탐욕이 서려 있었으나 김선비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넓은 방 안에는 이미 술상이 거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가득 차려진 음식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고 옥으로 만든 술병과 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은 비단, 병풍과 자개장으로 장식되어 있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바닥에는 푹신한 보료가 깔려 있어 앉는 순간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이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아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고 싶었지만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과 맛있는 음식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의심을 거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월아라고 소개하며 김선비의 맞은편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이곳은 세상의 시름을 잊고 즐거움만을 찾는 곳입니다. 선비님께서도 오늘 밤만큼은 과거 시험이니 출세니 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껏 즐기시지요. 월아의 말에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따라주는 술은 맑고 투명했는데 잔에 따르자마자 방 안 가득 향긋한 꽃내음이 퍼졌습니다. 김선비가 술을 한 모금 마시자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짜릿한 느낌과 함께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졌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나니 김선비의 얼굴은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랐고 긴장했던 마음도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그는 월아와 함께 시를 읊고 담소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월아는 학식 또한 깊어서 김선비가 읊는 어려운 시구에도 막힘없이 화답했고 때로는 김선비보다 더 뛰어난 재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녀의 미모뿐만 아니라 재능에도 감탄하며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호지 문이 덜컹거렸지만 방 안은 따뜻하고 평화로워 마치 딴 세상 같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늙은 하인 한 명이 안주 접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는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눈빛은 무언가에 겁을 먹은 듯 불안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상 위에 접시를 내려놓았는데 손이 심하게 떨려 그만 접시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김선비는 술김에 기분이 상하여 노인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은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김선비는 그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노인은 뒷걸음질 치며 방을 나가려다 말고 잠시 멈춰서서 김선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김선비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싶은 듯 애처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선비와 월아를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김선비의 소매를 잡아 끌며 밖으로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 행동이 어찌나 다급하고 절박해 보이던지 김선비는 순간 술이 깰 뻔했습니다.
하지만 월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무례하구나. 손님 앞에서 무슨 추태냐 하고 꾸짖자 노인은 화들짝 놀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김선비는 월아의 눈치를 보며 노인을 나무랐습니다. 주인을 모시는 하인이 어찌 손님의 옷자락을 함부로 잡는단 말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김선비의 호통에 노인은 슬픈 눈빛을 한 채 뒷걸음질 쳐서 방을 나갔습니다. 노인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월아는 다시 방긋 웃으며 김선비의 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나 봅니다. 너그러운 선비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김선비는 월아의 미소에 다시 마음이 녹아내려 방금 있었던 불길한 일은 까맣게 잊고 다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연회는 무르익었고 김선비는 이곳이 천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것이 오히려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는 점점 더 쾌락의 도시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이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은 점점 창백해져 갔고 숲속의 안개는 이 기와 집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듯 더욱 촘촘하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집의 모든 문은 굳게 닫혔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모두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술상 위의 음식들은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웠으나 자세히 보면 고기의 색깔이 지나치게 붉거나 채소의 모양이 기이하게 뒤틀린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각이 마비된 김선비는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허겁지겁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그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월아의 눈빛은 더욱 깊고 어둡게 빛났으며 그녀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김선비가 자신의 소나기에 완전히 들어왔음을 확신하고 이제 본격적인 유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취기가 올라 몸을 가누기 힘들 지경이 되자 월아에게 기대어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즐거운 밤은 처음이요.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소. 월아는 부드러운 손길로 김선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요. 선비님, 이 밤은 아주 길고도 길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영원히 이곳에 머무실 수도 있지요.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섬뜩한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김선비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당의 청사초롱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는데 그 그림자들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마치 짐승이 웅크리고 있거나 괴물들이 춤을 추는 듯한 기괴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김선비는 오직 눈앞의 아름다운 여인과 달콤한 술에만 취해 있어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게 변하고 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속의 기묘한 기방은 이제 막 굶주린 배를 채울 먹잇감을 완전히 포획한 셈이었습니다. 깊은 밤, 산짐승의 울음소리마저 멈춘 고요 속에서 오직 김선비의 웃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나자 산속의 정적은 더욱 무거워졌지만 기묘한 기와집 안의 열기는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이미 수없이 많은 술잔을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취기가 오르기는커녕 정신이 점점 더 또렷해지는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명료함이라기보다는 마치 꿈속에서 자신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 듯한 붕뜬 고향감이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연기는 사양 냄새와 비슷한 진한 향기를 내뿜으며 김선비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눈앞에서 춤을 추는 기생들의 춤사위는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유연하고 기괴했습니다. 팔다리가 관절이 없는 것처럼 흐느적거리며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같기도 하고 허공을 유영하는 뱀 같기도 하여
보는 이의 혼을 쏙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월화는 김선비의 술잔이 비기가 무섭게 호리병을 들어 붉은 술을 채워주며 묘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검은색이라기보다는 붉은 기운이 감도는 짙은 갈색이었는데 등불 아래서 번뜩일 때마다 마치 짐승의 안광처럼 섬뜩한 빛을 발했습니다. 김선비는 그 눈빛에 홀려 자신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중이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노모의 걱정, 어린 당부도, 가문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굳은 결심도, 지금 이 순간 월화가 건네는 술 한 잔의 유혹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낡은 기억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저 이 쾌락이 영원히 지속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무언가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아까 그 늙은 하인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술상이 아닌 다과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의 걸음걸이는 아까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월화의 눈치를 살피며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지만 김선비의 눈에는 그저 흥을 깨는 불청객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미간을 찌푸리며 노인이 다과상을 내려놓기를 기다렸지만 노인은 상을 내려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만 김선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노인의 눈은 충혈되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을 벙긋거리며 무언가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양새가 마치 도망치시오, 어서 이곳을 나가시오 라고 외치는 듯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그저 답답한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김선비는 술맛이 떨어진다 생각하여 혀를 간탄 찼습니다. 저 늙은이가 아까부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주인의 영이 서지 않아서야. 원, 어디 손님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소? 김선비의 불평에 월화는 눈꼬리를 살짝 올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노인을 꾸짖었습니다. 손님께서 불편해하시지 않느냐. 썩 상을 내려놓고 물러가지 않고 무엇을 그리 꿈을 대느냐. 월화의 호통에 노인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상을 내려놓으려다 그만 발이 꼬여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쟁반 위에 놓여있던 뜨거운 차가 담긴 찻잔이 김선비의 무릎 위로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 뜨거워! 김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차가 비단 도포를 적시고 허벅지를 대게 하자 순간적으로 술이 확 깨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김선비는 화를 참지 못하고 노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눈이 멀었나? 감히 누구 몸에 뜨거운 물을 붓는단 말이냐? 노인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비록 말은 못했지만 그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을 긁는 손톱 소리가 그의 절박함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 와중에도 김선비의 젖은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선비의 옷소매를 잡아 끌며 문 쪽을 가리키는 손짓을 필사적으로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통을 주어서라도 김선비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노인의 마지막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요물에 홀린 김선비가 그 깊은 뜻을 알아차릴 리 만무했습니다. 그는 노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양반의 몸에 손을 대다니. 당장 이놈을 끌어내지 않고 뭘 하는 게냐. 김선비의 고함 소리에 문 밖에서 건장한 사내 종들이 들어와 노인을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사내 종들의 얼굴은 묘하게도 표정이 없고 눈동자가 탁하여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밀랍 인형 같았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팔을 꺾어 제압하더니 짐짝처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노인은 끝까지 김선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마지막 순간까지 입모양으로 도망쳐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노인의 절망적인 눈빛이 김선비의 뇌리에 깊이 박혔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월화는 비단 손수건을 꺼내 김선비의 젖은 옷을 닦아주며 사과했습니다. 못난 하인 때문에 귀한 손님께서 봉변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이니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그녀의 손길은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서늘하면서도 부드러워서 김선비의 화는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금 몽롱한 기분에 빠져들었습니다. 내 옷을 갈아입혀 드릴 테니 저와 함께 안채 깊은 곳에 있는 별당으로 가시죠. 그곳은 더 조용하고 아늑하여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월화의 제안에 김선비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당으로 가는 복도는 생각보다 길고 어두웠습니다. 벽에 걸린 등불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귀신이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소리처럼 들려 김선비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방들에서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이 먹이를 씹어먹는 듯한 질척한 소리, 날카로운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 그리고 킥킥거리는 음산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김선비가 멈칫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자 앞서 걷던 월화가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무서워하실 것 없습니다. 선비님, 산속이라 바람소리가 거칠어서 그렇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경고를 느꼈지만 이미 자신의 의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의 다리는 제멋대로 움직여 월화를 따라가고 있었고 머릿속은 온통 그녀와 함께 보낼 밤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거대한 문이 나타났고 그 문에는 붉은 부적 같은 문양들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월화가 문을 열자 방 안에서 훅 하고 뜨거운 열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열기는 아까 사랑방에서 느꼈던 훈훈함과는 다른 마치 짐승의 뱃속에 들어온 듯한 비릿하고 습한 열기였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붉은색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고 사방에는 수십 개의 촛불이 켜져 있어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 촛불의 불꽃은 일반적인 노란색이 아니라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어 방 안의 분위기를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주춤했지만 월화가 그의 손을 잡아당기자 저항 없이 방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월화는 김선비를 자리에 앉히고는 주안상을 다시 내오겠다고 하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혼자 남겨진 김선비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아름다운 산수화가 걸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림 속의 나무들은 모두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강물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산수화 구석에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여우의 눈이 마치 김선비를 노려보는 듯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기분이 나빠져 고개를 돌렸지만 이번에는 병풍 속의 미인도들이 그를 보고 킬킬거리는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자신이 술에 너무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산속에서 마시는 술이라 유독 독한 게지. 헛것이 보일 정도로 취했구나.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침선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감은 눈앞에 아까 끌려나가던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공포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입모양은 분명히 여우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김선비의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문득 산 아래 주막에서 들었던 묘한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산에는 천년 묵은 여우가 사람을 홀려 간을 빼먹는다는 괴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방문이 열리고 월화가 들어오자 그 모든 불길한 생각은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월화는 더욱 얇고 하늘거리는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왔는데 그녀의 몸매가 훤히 비쳐 김선비의 숨을 텄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쟁반에 붉은색 술이 담긴 표주박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합판주입니다. 이 술을 마시면 저희 둘은 영원히 하나가 되어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월화의 말은 달콤한 청혼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끔찍한 저주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표주박을 받아들었습니다. 술에서는 아까보다 더 진한 피냄새와 꽃향기가 섞인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가 술을 마시려 입가에 가져간 순간 표주박 안의 술 표면에 비친 월화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끔찍한 짐승의 형상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뾰족한 주둥이와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털이 북실북실한 귀가 달린 여우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표주박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술이 찰랑거리며 밖으로 튀었고 바닥에 떨어진 술방울은 치익 소리를 내며 하얀 연기를 피어올렸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선비님, 손이 미끄러우셨나요? 월화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이제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선비의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는데 그 악력이 여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녀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시체를 만지는 듯한 냉기였습니다. 공포가 엄습해왔지만 그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마비된 듯 말을 듣지 않았고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헛것을 다 보시고 월화는 김선비의 굳은 손을 억지로 끌어당겨 다시 표주박을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자, 쭉 들이켜세요. 이 한 잔이면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녀의 속삭임은 마치 주문처럼 김선비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김선비는 거부하려 했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을 벌리고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듯한 고통과 쾌락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술을 다 마시자 김선비의 시야는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촛불들이 일제히 춤을 추며 길게 늘어지더니 벽에 그려진 그림 속의 나무들이 살아 움직이며 가지를 뻗어 그를 감싸는 듯한 환각이 보였습니다. 월화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과 끔찍한 짐승의 모습이 겹쳐 보이며 쉴 새 없이 변했습니다. 그녀가 김선비에게 다가와 안기자 그는 그녀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꽃향기가 아니라 비릿한 짐승의 누린내라는 것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는 이미 쾌락에 지배당해 그 역겨운 냄새마저도 향기롭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처럼 들렸고 창호지 문을 때리는 바람은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듯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별당 안은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김선비의 거친 숨소리와 월화의 나지막한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선비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며 자신이 깊은 짐 속으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월아의 날카로운 손톱이 자신의 등 뒤를 훑어내리는 섬뜩한 감촉과 그녀의 붉은 입술이 자신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 다가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영원히 나의 것입니다. 월아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김선비는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잠겨들었습니다. 그렇게 산속의 밤은 깊어만 갔고 벼락치는 소리에 묻혀 김선비의 짧은 비명소리는 산 아래로 전해지지 못한 채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숲속의 짐승들조차 숨을 죽인 그 밤, 귀신 기방의 비밀은 더욱 짙은 안개 속에 감춰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의식은 마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돌처럼 아득한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신 합한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혼을 묶고 육신의 감각을 조작하는 요괴의 비약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화려한 비단 침소와 아름다운 월아의 모습이 보였지만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이명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몸은 솜처럼 가벼워져 붕 뜨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천근만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기묘한 상태였습니다. 월아의 숨결이 그의 얼굴에 닿을 때마다 살갗이 타들어가는 듯한 열기와 얼음장 같은 냉기가 교차하며 전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극락의 즐거움인지 지옥의 고통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김선비는 그저 멍하니 그녀의 깊은 눈동자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들이 기이하게 일렁이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촛불은 마치 누군가 입으로 불어 끄려는 듯 춤을 추었고 그에 따라 방 안의 그림자들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김선비는 흐릿한 눈으로 벽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월하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그에게 안겨있는데 벽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녀린 여인의 어깨 너머로 짐승의 귀처럼 뾰족한 것이 솟아있었고 등 뒤로는 거대하고 풍성한 꼬리 9개가 부채처럼 펼쳐져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에 맹수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이어서 방 안을 가득 채울 기세였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힘겹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림자는 평범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취해서 헛것을 보는구나.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괴물을 상상하다니. 내 정신이 온전치 못하구나.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본능적인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월하는 그런 김선비의 불안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더욱 교태 섞인 목소리로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무엇을 그리 유심히 보십니까? 제 그림자조차도 사랑스러우신가요? 그녀의 질문에 김선비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식은땀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월하가 김선비의 입술에 자신의 붉은 입술을 포개자 김선비는 입안으로 무언가 둥글고 매끄러운 구슬 같은 것이 넘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뜨거우면서도 차가웠고 비릿하면서도 향기로운 기묘한 물체였습니다. 이것이 전설 속에 나오는 여우의 구슬, 즉 여의주라는 것을 김선비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구슬이 목구멍을 넘어 뱃속으로 들어오자 김선비의 몸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힘까지 모조리 빨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생명력, 즉 전기가 그 구슬을 통해 월하에게로 맹렬하게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이 막혀
단말마의 신음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창문이 거친 바람에 의해 벌컥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찬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치며 촛불들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그 틈을 타 달빛이 방 안 깊숙이 들이닥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보름달은 창백하다 못해 시퍼런 빛을 띠고 있었는데 그 빛이 월아의 등을 비추자 김선비는 다시 한번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월아의 고운 비단옷 위로 거친 털이 숭숭 돋아나는 듯한 환영이 보였고 그녀의 손톱은 짐승의 발톱처럼 길고 날카롭게 변해 그의 어깨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김선비의 몸은 마비되어 반사적으로 몸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더욱 끔찍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들리던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와 노랫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짐승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듯한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뼈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개걸스럽게 씹어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악 하는 날카로운 비명이 들린 듯도 했으나 그것이 사람의 비명인지 산짐승의 울음소리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그제야 아까 끌려나갔던 늙은 하인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그 하인은 단순히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 요물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라는 끔찍한 상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김선비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어두워져 갔지만 청각은 오히려 더욱 예민해져 월아의 몸속에서 나는 소리까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사람의 것처럼 규칙적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격렬하고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구멍에서는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는데 그것은 명백히 짐승의 소리였습니다. 월아는 김선비의 정기를 빨아들이며 희열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더욱 팽팽하고 윤기가 흘렀으며 눈동자는 붉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선비의 얼굴은 촌농처럼 창백하게 질려가고 있었고 눈밑은 검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풍경도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가 눈을 껌벅일 때마다 화려했던 자개장은 썩은 나무 판자로 보였고 바닥에 깔린 비단 보료는 곰팡이 핀 집더미로 보였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산수화는 피로 쓴 부적처럼 보였으며 방구석에 놓여있던 향로는 사실 누군가의 해골 바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찰나의 순간에 보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자 김선비는 자신이 미쳐버린 것인지 아니면 이제야 진실을 보게 된 것인지 혼란스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기방은 사실 오래된 무덤이나 폐가에 처진 환각의 결계였던 것입니다. 월아는 잠시 입을 떼고 김선비를 내려다보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붉은 타액이 묻어 있었는데 그것은 김선비의 생명력이 액체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맛이 아주 좋구나. 젊은 선비의 정기라 그런지 깊고 진해. 이 정도면 내 꼬리 하나를 더 윤택하게 만드는데 충분하겠어. 그녀는 더 이상 존댓말을 쓰지 않았고 목소리 또한 꾀꼬리 같은 미성이 아닌 쇳소리 섞인 노파의 목소리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공포에 질려 입을 달달 떨었지만 도망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기력을 뺏긴 상태였습니다. 김선비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고 혀를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지자 아주 잠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월아를 밀쳐내려 했지만 그녀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김선비의 반항을 즐기기라도 하듯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와 놓고 이제 와서 나가려 하다니. 네가 마신 술이
네 뼈와 살을 녹이고 있는데 어찌 힘을 쓸 수 있겠느냐. 그녀의 조롱 섞인 말에 김선비는 절망감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방문이 덜컹거렸고 그 소리에 맞춰 문 밖의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였습니다. 문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들은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2개 달린 짐승, 팔이 여러 개 달린 괴물, 그리고 목이 길게 늘어난 귀신들이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이 집 전체가 요괴들의 소굴이며 자신은 그들을 위한 잔치 음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까 보았던 아름다운 기생들은 모두 둔갑한 여우들이거나 그들에게 뿌려지는 잡기들이었던 것입니다. 김선비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지만 뱃속에 들어온 구슬만은 뜨거운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그 열기는 내장을 태우는 듯한 고통을 주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월화는 다시 김선비에게 달려들며 그 구슬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요괴들은 인간의 몸속에 구슬을 넣어 전기를 흡수한 뒤 다시 그 구슬을 꺼내어 자신의 수련에 보태는 법이었습니다. 월화의 혀가 김선비의 입안으로 들어와 구슬을 휘감자 김선비는 영혼이 뽑혀나가는 듯한 끔찍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의식이 끊어질 듯 말 듯 위태로워졌습니다. 창밖의 숲에서는 부엉이가 울어대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죽어라, 죽어라 하는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안개는 방 안까지 스며들어와 김선비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방 안의 공기는 습하고 눅눅해져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월화의 머리카락이 김선비의 얼굴을 덮쳤는데 그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젖은 짐승의 털뭉치 같았습니다. 털에서 나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김선비는 토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화가 구슬을 다시 삼키자 그녀의 얼굴에는 황홀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입맛을 다시며 김선비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라. 단숨에 죽이지는 않을 테니 너는 아직 쓸모가 있어. 내 자매들도 네 정기를 나누어 가져야 하니까. 그 말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하룻밤의 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잡혀 요괴들의 먹이통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선비는 차라리 지금 당장 심장이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하나둘씩 꺼져갔고 어둠이 서서히 방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은 오직 월화의 붉은 눈동자와 그녀의 입가에 묻은 타액뿐이었습니다. 김선비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그의 입은 반쯤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도포는 땀과 술, 그리고 알 수 없는 점액질로 범벅이 되어 걸레 조각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젊은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껍데기만 남은 인형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월화는 기진맥진한 김선비를 옆으로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일어서자 그림자가 다시 한번 거대하게 부풀어 올라 천장까지 닿았습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방 안을 한 바퀴 돌았는데 그녀의 발걸음마다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늑대의 하울링과도 비슷하고 여우의 울음소리와도 비슷한 소름 끼치는 신호였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산속 여기저기서 비슷한 울음소리들이 화답하듯 들려왔습니다. 이제 김선비는 완전히 환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차가운 바닥이 아니라 구름 위에 누워있다고 느꼈고
주위의 악취는 다시 향긋한 꽃내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고 거짓된 평온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월아가 자신을 간호해주고 있다고 착각하며 웅얼거렸습니다. 고맙소. 낭자. 내 평생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그의 헛소리에 월아는 뒤를 돌아보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그래, 잊지 못할 것이다. 내 혼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이곳에 머물게 될 테니. 마지막 촛불이 꺼지자 방 안은 완벽한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선비는 누군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차가운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까 죽은 노인의 원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지방령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손길은 김선비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현실의 바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저항할 의지조차 잃은 채 그 차가운 손길에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 그는 자신이 껴안고 있던 비단 이불이 사실은 거친 짐승의 가죽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공포와 쾌락이 뒤섞인 기나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안개는 이 기괴한 집을 완전히 삼켜버려 밖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닭이 울어 새벽을 알렸지만 이 깊은 산중의 귀신 기방에는 아침이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김선비의 육신은 방 안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산산이 조각나 요괴들의 놀이개가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새벽의 숲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고 오직 바람만이 흉가 같은 기와집의 문풍지를 흔들며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김선비는 억지로 감겨있던 눈을 떴습니다. 지난밤에 뜨겁고 황홀했던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살을 애는 듯한 냉기만이 전신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지끈거렸고 입안은 바싹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져 텁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따뜻한 이불과 부드러운 월아의 품을 찾아 손을 더듬거렸지만 손끝에 닿는 감촉은 매끄러운 비단이 아니라 거칠고 차가운 돌덩이와 축축한 이끼뿐이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는 자신이 침상에서 굴러 떨어졌나 생각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그저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 있어 처음에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주변의 사물들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워있는 곳은 어제 보았던 그 화려하고 웅장한 기와집의 안방이 아니었습니다. 천장에는 석가래 대신 날카로운 종유석들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매달려 있었고 벽에는 값비싼 산수화 대신 떼농쿨과 거미줄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바닥은 잘 닦인 마루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흙바닥이었으며 곳곳에 물웅덩이가 고여 있어 음산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김선비는 이것이 악몽이라고 생각하며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지만 뺨에 와닿는 차가운 돌바닥의 감촉은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김선비는 자신의 품 안에 무언가 딱딱하고 앙상한 물체가 안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순간 심장이 빚는 듯한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사랑스럽게 끌어안고 있었던 것은 아름다운 여인 월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은 다 썩어 문드러진 옷을 걸친 백골의 시체였습니다. 하얀 해골은 텅 빈 눈구멍으로 김선비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벌어진 턱뼈는 마치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거나 기괴하게 웃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그 백골을 밀쳐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저 버둥거릴 뿐이었습니다.
백골이 입고 있는 옷은 삭아서 너덜너덜해졌지만 자세히 보니 어젯밤 월화가 입었던 그 화려한 비단 옷의 자네였습니다. 색은 바래고 흙투성이가 되었으나 옷깃에 수놓아진 붉은 꽃무늬만은 선명하게 남아있어 김선비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밤새도록 썩은 시체를 껴안고 사랑을 속삭였다는 사실에 극심한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며 구토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누런 헛물뿐이었습니다. 어젯밤 산의 진미라며 배 터지게 먹었던 음식들은 사실 썩은 나뭇잎과 진흙, 그리고 지렁이 같은 벌레들이었던 것입니다. 입가에 묻어있던 찌꺼기들이 그 끔찍한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백골에게서 멀어지려 애썼습니다. 손톱이 돌바닥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고통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은 집이 아니라 깊은 산속의 거대한 바위 동굴이었습니다. 동굴 구석구석에는 김선비 외에도 수많은 짐승의 뼈와 사람의 해골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뼈들은 마치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는데 개 중에는 짐승에게 갉아먹힌 듯 이빨 자국이 선명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제야 자신이 전설 속에 식인 요괴의 소굴, 즉 여우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에 그 화려했던 등불들은 사실 동굴 천장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이끼에 반사된 것이거나 동굴 벽에부터 서식하는 반딧불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는 바람이 동굴 입구를 지나며 내는 휘파람 소리였고 기생들의 웃음소리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요술과 환각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였으며 김선비의 욕망이 그 환각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던 셈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피부는 거칠고 푸석푸석하여 마치 껍질만 남은 마른 장작 같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어 동굴 바닥에 고인 물웅덩이에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물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패기 넘치던 젊은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눈은 매탁에 들어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으며 피부는 쭈글쭈글해져 마치 100년은 좋게 산 노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입술은 핏기 없이 보라색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정기를 모두 빨리고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김선비는 절망적인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이렇게 되다니.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쉰 목소리로 변해 있어 스스로 듣기에도 끔찍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노인처럼 그는 네 발로 기어서라도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굴 입구 쪽에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기에 그곳으로 가면 살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그는 처절하게 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굴 입구로 기어가던 중 김선비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또 다른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백골이 아니라 아직 부패가 덜 진행된 시신이었는데 입고 있는 옷이 낯이 익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자신에게 도망치라고 눈짓을 보냈던 그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의 시신은 끔찍하게 훼손되어 있었는데 가슴 부분이 뻥 뚫려 있어 간과 심장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린 채 굳어 있었지만 눈은 동굴 안쪽을 향해 뜨고 있어 마치
죽어서도 김선비를 걱정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하인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이보시오, 노인장. 당신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어리석어 당신을 죽게 하고 나 또한 이 꼴이 되었구려. 그는 하인의 감기지 않은 눈을 떨리는 손으로 감겨주었습니다. 노인은 아마도 이곳에 먼저 잡혀와 영혼을 저당 잡힌 채 요괴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마지막 양심으로 김선비를 구하려다 변을 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선비는 자신 또한 죽어서 저 노인처럼 되거나 아니면 영원히 이 동굴을 떠도는 귀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밖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시간이지만 요괴의 숲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마치 초저녁처럼 어두컴컴했습니다. 김선비는 전 먹던 힘을 다해 동굴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릴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숲속의 공기는 썩은 낙엽 냄새와 짐승의 누린내로 가득 차 있어 오히려 숨쉬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는 나무 기둥을 붙잡고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다리가 풀려 다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숲속 어디선가 킥킥 킥킥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여우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김선비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소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울려 퍼져 김선비를 포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직도 살아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람결에 실려온 목소리는 어젯밤 월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달콤함이나 따뜻함은 없었고 오직 차가운 조롱과 살해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개 속에서 수십 개의 붉은 눈동자들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어둠 속에 숨어 사냥감이 힘이 빠져 완전히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하이에나 떼처럼 김선비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쇳덩이처럼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숲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살려주시오. 누구 없소. 사람 살려. 그는 목청껏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쉰 목소리와 산울림뿐이었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숲은 더욱 깊어졌고 길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미로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지나쳤던 굽은 소나무가 다시 나타났고 좀 전에 보았던 바위가 또다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귀신에 홀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요괴는 그를 놔줄 생각이 없었고 숲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 되어 그를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절망감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하늘 또한 빽빽한 나뭇가지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걷히는 듯 싶더니 김선비의 앞길에 묘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꼬리가 9개 달린 거대한 여우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숲의 나무들을 덮을 만큼 거대했고 그 위압감에 눌려 김선비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서서히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어젯밤 보았던 월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 알몸에 짐승의 털을 두른 채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선비가 잃어버린 갓과 도포자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서방님, 어젯밤에는 영원히 함께하자 맹세하시지 않았습니까? 월아의 말에 김선비는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썩 물러가라. 이 요물아, 내 비록 네 꾀의 소가 정기를 잃었으나 내 혼만은 네 것이 아니다.
그의 호통에도 월아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혼이라고요? 당신의 혼은 이미 내 구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그 몸뚱이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지요. 당신은 이제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곳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월아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가슴을 더듬어 보았는데 심장이 뛰는 박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텅 비어가는 듯했고 기억들은 하나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어머니 얼굴도, 과거 급제의 꿈도,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인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존재의 소멸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월아에게 덤벼들려 했지만 발을 떼기도 전에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는 와중에 그는 월아의 발이 자신의 눈앞에 다가와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발은 뽀얀 사람의 발이 아니라 검은 발톱이 달린 짐승의 발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김선비의 머리를 밟고 서서 숲을 향해 길게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숲속의 모든 요괴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김선비에게 남은 운명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는 요괴들의 장난감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 사냥감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가 될 처지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지만 그 눈물조차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도 작았습니다. 숲의 안개는 다시 짙어졌고 쓰러진 김선비의 몸 위로 낙엽들이 떨어져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숲이 그를 삼키고 흔적을 지우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김선비의 저항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위기에 처했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고통의 시간뿐이었습니다. 어젯밤에 화려했던 기방은 이제 공포의 감옥이 되어 그를 가두었고 아름다운 월아는 간수가 되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바람은 더욱 거세져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렸고 김선비의 의식은 깊은 절망의 관 속으로 완전히 잠겨들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이야기의 비극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죽음을 기다리던 김선비에게 찾아온 것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것은 뼛속까지 시려오는 차가운 냉기와 함께 몸이 돌처럼 굳어가는 기이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정신만은 오히려 아까보다 더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듯 자신의 의지로는 눈꺼풀 하나 들어올릴 수 없었지만 귀로는 바람이 스치는 소리와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요 죽은 것도 아닌 그 중간에 어디쯤에 갇혀버린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월아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흉측한 짐승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김선비가 처음 보았던 그 고혹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서늘한 한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져 있는 김선비의 머리맡에 쭈그리고 앉아 그의 굳어버린 뺨을 차가운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가엾은 선비님, 그리 쉽게 죽을 수 있을 줄 알았나요? 당신은 내 허락 없이는
죽음이라는 문턱조차 넘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점기는 내 것이 되었고 당신의 껍데기는 이 집의 것이 되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잔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순간 김선비의 몸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팔이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켜 세웠으며 후들거리는 다리가 땅을 딛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날 뿐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성대가 말라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는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눈을 굴려보았지만 시선조차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처럼 월아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월아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선비의 낡고 찢어진 도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회색빛의 허름한 무명옷이 입혀졌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그가 발길질을 하며 내쫓았던 그 늙은 하인이 입고 있던 옷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늙은 하인 역시 과거에 이곳을 찾았던 불행한 나그네였으며 자신처럼 정기를 빨리고 영혼을 저당 잡혀 노예로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늙은 하인이 죽음으로써 해방된 자리를 이제 김선비가 채우게 된 셈이었습니다. 주변의 풍경이 다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했던 해골과 썩은 시체들이 나뒹굴던 동굴은 안개와 함께 사라지고 다시금 화려하고 웅장한 기와집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썩은 나무 기둥은 붉은 칠을 한 매끈한 기둥으로 변했고 거미줄은 아름다운 비단 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요괴의 시선을 가지게 되어 화려한 겉모습과 썩어 문드러진 실체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못은 사실 시커먼 웅덩이였고 정원의 꽃나무들은 말라비틀어진 가시덤불이었습니다. 월아는 김선비에게 빗자루 하나를 던져주며 마당을 쓰려고 명령했습니다. 김선비의 마음속에서는 싫어, 나는 양반이야, 이런 천한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절규했지만 그의 몸은 빗자루를 받아들고 묵묵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돌바닥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삭삭하고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팔다리를 보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무표정한 늙은 하인이 마당을 청소하는 평범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육체라는 감옥 안에서 끝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기를 수없이 반복했으나 김선비에게는 그 모든 것이 찰나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보이지 않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으며 밤이 되면 연회를 준비하고 술상을 날랐습니다. 그가 나르는 음식은 여전히 썩은 것들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옥쟁반에 담아 공손히 날라야 했습니다. 가끔 숲속의 짐승들이 그를 보고 으르렁거렸지만 월아의 냄새가 배어있는 그를 감히 공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의 세계에서 완전히 추방되어 요괴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숲속의 안개가 유난히 짙게 깔린 날이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김선비의 귀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그 소리는 분명 짐승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김선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또 다른 희생양이 제 발로 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갓을 쓰고 보쯤을 매난 젊은 선비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길을 잃고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젊은 선비는 대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그 목소리는 패기 넘치고 맑아서 김선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김선비는 달려나가 도망치시오. 이곳은 사람의 집이 아니오.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천천히 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대문의 빗장을 풀고 문을 열자 젊은 선비는 안도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런 곳에 인가가 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김선비는 젊은 선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자신의 눈빛을 보고 이상함을 눈치채기를. 자신의 뒤에 펼쳐진 화려한 집이 사실은 무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젊은 선비의 눈에는 그저 친절해 보이는 늙은 하인과 따뜻한 불빛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이 했던 실수를 이 젊은이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는 젊은 선비의 짐을 받아들고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발을 떼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요괴의 주술은 그를 거역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채 마루에는 월화가 어느새 단장을 마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선비를 처음 맞이했을 때보다 더욱 아름답고 요염한 자태로 젊은 선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선비가 그녀를 보고 넋을 잃는 모습을 보며 김선비는 속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비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화의 달콤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숲속의 밤을 울렸고 그 소리에 홀린 젊은 선비는 넙죽 절을 올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며칠 전 김선비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 듯하여 소름이 끼쳤습니다. 김선비는 술상을 차려 방으로 들여갔습니다. 젊은 선비는 술을 한 잔 마시고는 기분이 좋아져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내용이었는데 김선비는 그 시를 들으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그저 무표정한 늙은 하인이 술을 따르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술병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아 보았지만 이미 월화의 미모에 빠진 젊은 선비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똑같은 궤적을 그리며 굴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월화는 다시금 합판줄을 내었습니다. 김선비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술을 마시는 순간 젊은 선비의 영혼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육신은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요괴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김선비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젊은 선비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저항이었습니다. 젊은 선비가 의아한 듯 그를 쳐다보았을 때 김선비는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월화의 날카로운 눈빛이 김선비를 꿰뚫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한 번에 김선비의 몸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듯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주책이구나. 어서 물러가거라. 월화의 차가운 명령에 김선비의 몸은 뒷걸음질쳐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젊은 선비의 웃음소리와 월아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고, 김선비는 문 밖에 쭈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도 없이 그저 밤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김선비는 마당 한 구석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떨어뜨렸던 부싯돌이었습니다. 비록 낡고 볼품없었지만 그것은 그가 인간이었던 시절의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기어가 그 부싯돌을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언젠가 이 지옥 같은 곳을 태워버릴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저 다음 희생양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소리는 잦아들었고 대신 거친 숨소리와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김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면 방문이 열리고 전기를 빨려 늙어버린 젊은 선비의 시체가 끌려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체는 동굴 깊은 곳에 던져져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김선비는 자신이 그 시체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내려진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끊임없이 마주하며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저주 말입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아침, 월아는 문을 열고 나와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화사하고 젊어져 있었으며 꼬리 하나가 더 늘어난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서 있는 김선비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내 덕분에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구나.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나의 충실한 종아. 그녀는 김선비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안채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선비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마당 구석에 있는 우물가로 가서 물 한 바가지 떠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조금 드는 듯 했습니다.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그 늙은 하인의 얼굴과 똑같아져 있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주름과 백발,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 그는 이제 김선비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저 귀신기방의 늙은 하인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물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산속에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산신령이 탄식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저 붉은 등불을 보고 이곳을 찾아올 것입니다. 김선비는 그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문을 열어주고 짐을 받아주고 죽음의 술상을 차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이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기방의 주인인 여우는 점점 더 강해졌고 기방 주변에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이제 감정조차 말라버려 누가 와도 놀라지 않았고 누가 죽어도 슬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저 기계처럼 움직이며 언젠가 자신을 대신할 또 다른 불행한 영혼이 나타나기를, 그리하여 자신도 저 흙바닥에 누워 영원한 잠을 잘 수 있기를 막연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산 아래 마을에서 나무꾼들이 산을 오르다 숲속 깊은 곳에서 낡고 허물어진 기와집터를 발견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터에는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다삭은 빗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예전에 귀신이 살던 집터라고 수근거렸지만 밤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쓸쓸한 비질 소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혹은 누군가에게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 슬프고도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비가 오거나 안개가 짙게 끼는 밤이면 산속 어디선가 은은한 가야금 소리와 함께 붉은 등불이 켜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는 허리가 굽은 늙은 하인이 서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화려한 기와집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 앞에서 당신을 보며 말없이 눈물 흘리는 노인을 만나게 된다면 절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십시오. 그곳은 산 사람의 쉼터가 아닌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귀신들의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숲은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듭니다. 김선비의 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 산 너머 안개 속에서는 지금도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오늘 밤은 등불을 밝게 켜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붉은 눈동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숲속의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드시기를.